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를 맡은 선발대가 내일 새벽 청와대를 출발해 오후에 평양에 도착합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매일같이 치솟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9.13 대책 이후 일단 주춤해진 분위기입니다.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선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이 중요한데 서울 시내 어디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또 가능할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따라 현장 학습을 나간 어린이들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떨어져 다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측이 사고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학부모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오픈 채팅방이 청소년 담배 구입의 창구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청소년 흡연 실태와 심각성을 짚어봅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남동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은 약해졌지만 많은 양의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선 슈퍼 태풍 망쿠시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청와대는 주말 회의를 소집해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미리 가서 준비하기 위해 내일 80명 규모의 선발대가 판문점을 거쳐 육로로 평양에 도착합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내일 이제 선발대도 떠나게 되니까 청와대가 아무래도 주말이었지만 바쁘게 움직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 외교안보부처 장관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사흘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말에도 회의를 소집한 건데요. 어제 판문점 실무회담 결과를 토대로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특히 회담 전략을 가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저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상회담을 준비할 선발대 역할도 중요할 텐데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선발대는 내일 새벽 5시 50분쯤 청와대를 출발합니다.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를 거쳐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되는데 오후쯤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의전 경호 인력 그리고 회담 생중계를 맡을 취재진 등 80여 명으로 꾸려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군 1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거쳐 평양으로 가게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마중을 나와 공항에서 첫 만남이 이뤄진다면 이때부터 생중계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첫 만남부터 생중계를 한다는 내용 외에는 사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막판까지도 변수가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일은 방북단의 구체적인 면면을 설명하고 모레는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남북 두 정상이 서로 속내를 터놓고 대화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든 진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도보다리 대화와 같은 친교 행사도 이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과 모레 이제 잇따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남북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이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올림픽 공동 개최를 결정한다면 관련 사안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화체제 발전을 위해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추진을 북한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미국의 종전 선언부터 약속하라고 촉구를 했고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며 대북 제재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발행하는 노동신문의 오늘자 논평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미국의 종전선언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순 없지 않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비핵화가 먼저고 종전선언은 나중이라는 미국 내 보수적 여론을 비난하며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관심사는 종전선언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반대 여론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believe they are central to President Trump's efforts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full,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미 재무부는 북한인 1명과 위장기업 2곳에 대해 제재 방침도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 협상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연쇄 방문에 나섰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 북한 관련 논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일단 매일같이 치솟던 집값 추세는 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단계까지 갈지는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4년 전 입주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집주인들은 일단 집을 갖고 있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지진 않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세금은 올라가잖아요. 오르잖아요. 넛 없이 오르잖아요. 세금 올라가는 거하고 집값 올라가는 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리는 시아파트. 이 시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걸 규제를 한다고 시아파트 안 갈 것 같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강남권에선 1주택 은퇴자의 세 부담 지적도 나왔지만 거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익숙한 동네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정부세가 높다 해서 내가 지금 당장 팔고 내가 달려오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전환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임대 세금 혜택 받으면서 그냥 하나 더 사놨다가 내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이번에는 그걸 강력하게 그런 제재를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나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인하 등 집을 팔려는 사람을 유인할 대책은 빠져 있어 공급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해요. 집을 팔면 이사를 못 가요. 여기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 사람들 30억 해가지고 팔고 나면 10억 정도 세금 나면 20억 갖고 어디 갈 거예요? 여기 40평짜리 팔아가지고 20평대 이사 가요? JTBC 류정화입니다. 예, 이제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추석 전에 내놓겠다고 한 공급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물량을 얼마나 내놓느냐 하는 건데 당초 9.13 대책에 함께 나오기로 했다가 택지 후보가 사전에 유출되기도 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가 서울시와 마찰을 빚으면서 발표가 21일로 미뤄졌죠. 어떤 공급 대책이 가능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누르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부 안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한마디로 교통이 좋고 수요가 많은 곳에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예. 수도권 30곳에 30만 호, 정부가 밝힌 신규 공급 물량입니다. 관건은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약 150제곱킬로미터,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3, 4, 5등급지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너무 높은 집값은 부담일 텐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어제까지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은 서울 세곡지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2013년 4억 원대였다가 최근엔 14억 원으로 3배로 올랐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도 주변 시세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가락동, 용산 등에 놀고 있는 땅을 대체지로 검토 중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발표일이 21일로 정해졌는데 그 전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어디서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공급 대책의 핵심, 결국 집값 안정을 시키는 건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거기도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 할 만한 데가 어디 있겠냐고. 재개발 재건축 풀기 전에는 희망한 게 없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결국 중요한 건 수요자 기대에 맞는 주택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제공하느냐는 걸 텐데요. 정부는 신규 택지 30곳 개발 외에도 역세권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또 준주거 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안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세누리 기자였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집값 담합이죠. 주로 아파트 단지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런 담합은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만큼이나 집값이 오른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입니다. 입주민 간담회 안내인데 자세히 보니 아파트 저가 매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SNS 단체 채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독려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하고 오늘의 최고가가 내일의 최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담합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는 이미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 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더욱 보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10대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선교사와 함께 수시로 때리고 또 성경 베껴 쓰기를 강요한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딸이 직접 신고했는데요. 법원은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며 모두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재산형에 그치면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훈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딸을 수시로 때린 45살 A씨 그리고 A씨의 부탁을 받고 훈육에 동참한 선교사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0대인 딸 C양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길이 45cm짜리 나무 안마봉으로 수십 회씩 때렸습니다.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딸에게 매일 20장씩 성경 옮겨쓰기 과제를 내주고 이를 다 하지 못하면 안마봉 매질을 했습니다. 선교사 B씨도 C양이 수영장에 가지 못해 투덜거렸다는 이유, 허락 없이 화장품을 가져가 발랐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길이 50cm짜리 쇠피리 등을 이용해 수시로 때렸습니다. 법원은 두 어른의 행동을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넘은 신체적 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C양의 인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금지 규범을 주입한 점, 사춘기 청소년의 정서와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가벼운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을 찾아보지 않은 점 등을 꼽았습니다.
점점 폭력에 둔화되는 부모에게, 보호자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학대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따라 현장 학습을 나간 4살짜리 아이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어린이집에선 사고 소식을 6시간이 지난 뒤에야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아이는 사고 이후 계속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뇌병변 소견을 받았는데요.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이 사고 소식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고소에 나섰는데 어린이집은 외상이 심하지 않아서 응급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이끌고 에스컬레이터에 오릅니다. 뒤편 아이들 4명과 보조교사, 먼저 올라탄 2명이 넘어지더니 이어 나머지 2명도 뒤엉킵니다. 교사가 아이 다리를 잡고 끌어보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4살 아이 머리가 계단에 부딪히고 긁힙니다. 사고가 났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키가 100cm인 아이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고꾸라진 상태에서 10계단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사고 이후 외상으로 신체 기능과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뇌병변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아기가 뭐 조금만 뭐 하면 토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영을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와서 집에서 바르면 될 거라고 그러면서. 피해 아동 측은 어린이집에서 사고 사실을 즉시 알려주지 않았고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다쳤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외상이 심하지 않아 응급 상황이라 판단하지 못했고 치료비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해당 어린이집을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은 한 직원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회사 간부를 찾아갔다가 되레 폭행을 당하고 무릎까지 꿇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폭력을 휘두른 간부는 퇴사 통보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계속 집으로 찾아와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흰옷 입은 남성이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자 고개 숙여 인사하지만 상대 남성은 다짜고짜 뺨을 때립니다. 고개 숙여 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던 남성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피해자는 한 부동산 대행업체 전 직원 A씨입니다. 지난달 19일 퇴사 통보를 받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업체 이사 B씨를 찾아갔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얼굴 보자마자 막무가내로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A씨는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고 받아야 할 성과급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와서 화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그제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여고생은 남학생 2명이 짜서 술을 많이 먹인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게임 벌칙으로 술을 먹여 성폭행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피해 여고생에게 소주 3병 정도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남학생들에 대해 특수강간치사가 아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서울 구로역 사거리 근처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무단 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로 성인 흡연자는 주는 반면 청소년 흡연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율이 6.4% 정도였는데 몰래 숨어서 피거나 피고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더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특히 전자담배를 피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 식품의약국이 이를 두고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정도입니다. 먼저 청소년 흡연 단속 현장을 최규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고생들이 모인 PC방에 경찰관이 올라갑니다. 흡연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모두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주차장에서는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황급히 불을 끕니다. 이 담배를 어디서 샀냐는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사줬다고? 차라리 네가 사서 건드지 말고 엄마가 차라리 가져가. 학생들이 많이 찾는 동전 노래방. 곳곳에 피우고 버린 담뱃값과 꽁초가 나뒹굽니다. 성인들이 쓰는 흡연실은 이미 10대들이 차지했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불과 1시간 만에 20명이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흡연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담배를 어디서 샀는지를 확인해 판매업소를 적발하는 게 청소년 흡연 단속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CCTV가 없으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청소년 흡연 경고보다 담배 광고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학교 주변 200m 내 1,200여 곳의 모든 편의점이 담배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예요. 학생이 담배를 사는 거는 처벌 안 받는 건 다 알고 있었고 법이 더 단속이 더 강화돼야 되고. 전문가들은 광고와 진열을 금지하는 외국 사례처럼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또 청소년들이 요즘 담배를 사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익명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담배를 사서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들에게 되파는 건데요. 일탈 행위의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인데 문제는 담배를 사주려는 시도만으로는 제재할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어환희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최근 중학교 1학년 아들의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봐봐요. 들어줄까? 뭐 몇 갑이면 돼?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이곳에서 만난 성인들로부터 아이는 담배를 사고 있었습니다. 한 갑에 4,500원이잖아요. 근데 9,000원, 10,000원. 어디로 와라. 그 위치 지도까지 찍어주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죠. 실제로 검색해보니 담배를 대신 사준다는 채팅방이 여러 뜹니다. 정원이 다 찬 방도 있습니다. 채팅방을 만들어봤습니다. 30분 사이에 10명가량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성별, 나이, 사는 곳 등 기본 정보를 묻습니다. 30명이 넘게 연락이 왔는데요. 이 중 한 사람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종로거리. 20대 중반 남성이 먼저 다가옵니다. 제가 지금 15살인 줄 알고 나오셨잖아요. 그냥 사주고 밥 먹고 어떻게 이번에 처음 해야 돼. 자신이 약속 장소에 나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니 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고 저 이상년자 때부터 그랬으니까 저 이제 안 하려고.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같은 익명 채팅방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려는 시도만으로는 제재할 장치가 없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지금은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물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000년 만에 홍수가 될 걸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심재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나무가 강풍과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집니다. 곳곳에 뿌리를 드러낸 나무가 플로렌스의 위력을 짐작케 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막히면서 대피하려던 주민들의 행렬을 막아섭니다. 거리 곳곳은 어른 허리 높이만큼 들어찬 홍수 속에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고립된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전날 1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약해진 플로렌스는 상륙 이틀째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천년 만의 대홍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이동하면서 한 곳에 강우량 1000mm의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I do want to emphasize that this is only the beginning. Florence is a very slow mover.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상륙한 플로렌스는 이 시간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핥히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택을 덮쳐 생후 8개월 아기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여기에 감전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5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모텔이 붕괴했지만 안에 있던 60명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최대 25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2,400대가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정우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선 슈퍼 태풍 망쿠시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해안가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한 돌풍으로 주택 지붕이 송두리째 날아갔고 대규모 정전과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조대원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통신이 끊긴 곳도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일부 시내는 순식간에 암흑 속에 묻혔습니다. 건물 잔해물은 도로 위를 나뒹굽니다. 전기 케이블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흔들립니다. 주택 지붕은 송두리째 날아가고 주유소 간판은 뜯겨나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새벽 1시 40분 최대 풍속 초속 56m의 태풍 망쿠시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 북부 해안가에 상륙했습니다. 이곳 투게가라오 공항은 내부 창문이 깨지고 천장이 일부 무너져 전면 폐쇄됐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6m의 폭풍 해일과 500mm가량의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가 붕괴되고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당국은 우선 섬 주민 82만여 명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Lakas na sir ang ulan, walang tigil. May tendency pong lupa na maglandslide which is nangyari na pong nakaraan. 필리핀을 거쳐 북서진 중인 태풍 망쿠스는 이르면 내일 저녁엔 홍콩과 중국 남부에 닿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NN은 망쿠시 지난 60여 년간 중국 남부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가파르게 올랐던 농산물 가격도 부분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장 골목이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자, 지금만 서울 온 거. 자, 5,000원에 5,000원씩. 제철을 맞은 색색의 과일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한쪽에선 쌀가루를 내고 다른 한쪽에선 반죽을 만듭니다. 기계가 쉴 새 없이 송편을 찍어냅니다. 오늘은 송편이 한 반가마 정도 팔렸다고. 다음 주엔 더 많겠네요. 갈수록 더 많은 거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생선전을 부쳐내는 전집에선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깁니다. 시장 곳곳에서 차례상에 올라갈 제수용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쪽엔 올해 수확한 햇밤과 햇대추가 쌓여 있고요. 생선 가게에선 조기와 동태포를 팔고 있습니다. 손주들 먹을 것도 하고 또 이제 갈 때 이제 줄 것도 좀 만들어서 주려고요. 이제 고기, 불고기, 또 생선들 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다 자료 좀 사다 놓고. 추석 차례상을 위협하던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8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는 포기당 3,6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2,700원대 하던 무는 2,200원대로 18%가량 낮아졌습니다. 다만 제수용 과일들은 여전히 평년보다 20%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사과 배지는 거보다 고가가 돼 보니까 이게 이제 복숭아가 지금 올해는 많이 나가네요. 폭염과 폭우로 어느 해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전통시장.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중국산 제품에 대한 3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두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좌진에게 2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이 이 내용에 즉답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지만 그동안 중국을 계속 압박한 만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첨단 기술 제품은 물론 의류와 냉장고 등 일반 소비 재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압박을 받는 것은 중국이라면서 우리는 조만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에서 물건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이번 조치를 강행하는 건 주가 약세 등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더욱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340억 달러와 160억 달러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디지털이 일상이 된 요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실험적인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벌써 200만 넘는 관객이 호응했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컴퓨터 화면이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부재중 전화 3통을 남긴 채 딸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데이빗은 딸을 찾아 나서는데 거리로 나가지 않고 인터넷 검색만 합니다. 딸의 소셜미디어를 뒤져 친구들을 수소문하는데 거기 비친 딸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I didn't know her. I didn't know my daughter. 카메라는 배우를 직접 비추지 않고 컴퓨터 화면 속 영상통화, 인터넷 검색창, 뉴스 인터뷰로만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깜빡이는 커서와 쓰고 지우기를 거듭하는 문자 메시지가 감정 연기를 대신합니다. PC 통신으로 관계를 맺고 이메일에 울고 웃고 20년 전 영화들은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디지털이 일상을 점령한 이젠 모든 장면을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구성한 랜선 스릴러가 추석을 앞둔 극장가에서 흥행 선두를 이어갑니다. 아시아계 주인공이 원작인 작품에 백인 배우가 출연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이어지던 헐리우드에서 한국계 배우들이 이룬 성취여서 더 의미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경제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치솟는 집값을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종합토지세를 손보려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2년 만에 계획을 백지화했고요. 또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YS 정부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참여정부 들어서 나온 게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라고 했던 바로 종부세였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다.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노인이 무슨 죄냐라는 프레임에 부딪혔고요.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 MB정부 들어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기도 했죠.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이 세금 폭탄 프레임은 또 등장을 해서 고가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본다는 등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인상에 찬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겐 억울한 세금 부담일 수 있고 또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숨이 턱 막혔던 사람들, 또 전월세 재계약 때마다 막막하기만 했던 이들에게 이 어떻게든 집값을 잡게 해줄 대책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보여준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종부세였습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감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로써 지금까지 발생한 의심 환자 1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국내 접촉자 관리도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은 물론 2014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평균 6.8원 오른 1,630.3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상승폭으로는 16주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취업자 월 평균 증가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약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취업자는 월 평균 2,67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 부진으로 정부의 올해 취업자 목표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난 불이 12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서야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층짜리 건물 전체가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산업 폐기물 600톤가량이 쌓여 있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다음 목적지는입니다. 누구의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오늘 미국에서 돌아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얘기입니다. 예. 홍 전 대표 오늘 저녁 6시 10분쯤 취재진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꽃다발과 큰 절까지 받은 홍 전 대표는 미리 써놓은 글을 읽어 내려왔습니다. 예. 해당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예.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충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충심을 다해서 일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취재진이 구체적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러자 홍 전 대표가 이런 답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취재진이 재차 그렇다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자 마음대로 해석하라며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또 현안에 대해서는 국내 뉴스는 거의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정책과 거꾸로 간다며 비판했습니다. 예. 자, 홍 전 대표 얼마 만에 이제 귀국을 한 거죠? 네, 홍 전 대표가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미국으로 떠난 게 올해 7월 11일이니까 예. 미국 체류 66일 만에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예. 미국에 떠나기 전에 이 페이스북 정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현안에 대한 글은 올렸었고요.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다음 날 이를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예. 국내 뉴스는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현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자, 앞으로 뭐 정치권에서는 홍 전 대표 본인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 나오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제기된 상태고요. 예. 그 밖에도 재보궐선거 출마나 또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지만 이 창당도 가능은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홍 전 대표의 정치 복귀를 두고 당내에는 벌써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당내에는 거의 파장이 없다 이러면서 영향력을 평가절하한 바 있었는데요.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제가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평당원 중에 한 분이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내 사령탑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요.
정부와 제1야당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 전 대표에게 고향 창녕에서 쉴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예. 발언도 들어보시죠. 예. 꼭 미국에서만 행복한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도 거기 가시라고요? 거기에서도 이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예, 상당히 뼈 있는 한마디, 원내대표의 한마디군요. 자, 앞으로 어쨌든 홍 전 대표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키워드대로 다음 목적지가 어디일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태풍을 대하는 법입니다. 예, 앞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허리케인 플로렌스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플로렌스로 인해서 현재 사망자는 5명이 발생했고요. 수백만 명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이 누적 강우량이 1000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미 언론이 플로렌스가 다루는 모습이 온라인상의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 언론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태풍 다루는 모습, 보도하는 모습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태풍 보도하면은 저희도 이제 간혹 국내 매체에서도 그러지만 기자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 뭐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 나가서 직접 보도를 해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하고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보도가 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그래픽을 활용한 방식이었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예. 이 태풍으로 인한 강우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 침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처럼 그래픽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 지금 뭐 물이 저 높이까지 차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한눈에 지금 느껴질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이 보도를 한 웨더 채널의 다른 보도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래픽을 활용한 보도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한번 잠시 보시죠. 예. Huge heavy objects thrown into the air and carried several hundred feet. Oh! Jeez, you gotta be kidding me.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에서 그 위험성을 보여준 겁니다. 예. 앞으로 저희도 태풍 보도할 때 어느 정도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위험한 상황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 기자들이 직접 나갔을 때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최소한 그런 지적은 피할 수가 있겠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궁금해지는 거는 미국에서는 비바람이 오는 현장에 직접 안 나가는 겁니까? 저는 나가서 직접 보다는 장면 본 것 같은데요,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봇대를 간신히 의지한 채 중계하는 모습도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화제가 된 영상도 하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자가 이렇게 위태롭게 서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기자는 위태롭게 서 있는 연기를 한 셈이었습니다. 이 밖에 저희가 작년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기자들의 중계 모습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서 있지 못하는 상태로서 이 중계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엔 내일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25도,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